안녕하세요. 헤리티지 프로젝트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청량리에 있는 부흥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지은이고요. 도시계획학 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헤리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자와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이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구 기반을 통해서 이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이라던가 태능선수촌에 대한 활용 및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요. 기본적인 마을 만들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 재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민족운동가의 활동이라고 하는 책도 이제 저희가 공저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주 좁은 의미의 지역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 있는 부흥주택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이제 부흥주택에 대해서 설명은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량리라는 곳에 왜 부흥주택이 생겼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부흥주택은 어떻게 생겼으며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와 부흥주택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지금 청량리입니다. 왼쪽에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반원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한양도성입니다. 한양도성의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청량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굳이 한양도성의 동쪽에 있는 청량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청량리의 특징을 한양도성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청량리의 개념도 이해가 되고 청량리의 개발을 했던 것도 이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저심리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저심리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주 쉽게 풀이하면 성 아래의 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저심리. 그러니까 한양도성을 여기서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의 심리, 즉 4km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저심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대문이 있는 한양도성의 외곽 주변 지역을 말하는데요. 굳이 성저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성저심리에는 묘자리도 쓸 수 없었고 사실 주거로서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를 지금도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그린벨트가 남아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난개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하게 성곽 바깥에 있는 외부는 개발을 좀 억제시켜서 성이, 그러니까 즉 한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더 발전 혹은 개발이라고 할까요? 더 넓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약간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지역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저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500년 동안 그다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묘자리까지도 못 쓸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이게 조선 후기서부터는 성저심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게 타이트하게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씩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허가 주택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성저 심리, 즉 한양 도성 외부 지역은 사람이 살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몰래 땅을 짓는다라고 해도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이제 나무가 많고 숲이 있는 이런 곳으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청량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속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선시대 때는 청량리 쪽은 어떻게 보면 숲이 우거진 쪽, 심지어 일제강점기 초반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량리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기 전까지, 부흥주택이 나오기 전까지도 여전히 한양의 혹은 경성의 주변부라는 개념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머리에 두고 이제 청량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조금 큰 사찰인 청량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말이 되게 길어요. 한성부, 동부, 인창방, 청량리계에 속하는 성외, 성 바깥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조금 다른 지역과 달리 왕의 행차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동구릉을, 그러니까 한양에서 동구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동구릉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죠. 조선 왕릉입니다. 동쪽에 있는 9개의 능이라고 해서 현재 구리시에 동구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구릉 안에는 건원능이라고 해서 태조 이성계의 능도 있고, 그리고 영조의 능도 있고, 뭐 효명세자의 능도 있고, 굉장히 큰 곳이었어요.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구릉을 갈 때 반드시 청량리를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외곽, 즉 성저 심리의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좀 더 관심이 있는 쪽이겠죠. 뭐 임금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관심은 꽤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 여주를 거쳐서 나가는 길에 또 연결선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춘천을 가기 위한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즉 그 당시 한양이죠. 한양에서 동북 쪽이나 한양의 동북 쪽이나 한양의 동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이렇게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교통의 요지가 되겠죠. 근데 참 저희도 지역의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부분이 의외로 땅의 속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뒷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량리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라고 하는 교외, 뭐 성저, 성곽 외부 이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제 이미지상으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반대로 말했을 때는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자연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1924년도에 나도양시의 전차 차장의 일기 몇 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보면은 굉장히 쓸쓸해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1924년도 경성이면 사실 모던 시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흔히 말해서 막 전차도 생기고 기차도 많이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경성의 모습인데 1924년에도 여전히 청량리는 그 변두리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설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청량리가 한국에서 최초로 가로수길이 조성된 곳이다라는 거죠. 배롱나무가 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즉 배롱나무는 자연적으로 심은 건 아니고요. 명성황후의 국장을 위해서 주민이 직접 배롱나무를 식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대단하죠? 그래서 배롱나무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숲도 울창한 곳이라서 일제강점기에는 실제로 상류층들의 야외 산보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교통이 그렇게 활발하게 공공교통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택시를 불러서 거기까지 청량리까지 가서 이제 바람 좀 쐬고 다시 경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개념의 그런 교외의 공간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은 매일신보 왼쪽 사진이요. 보면은 여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소나무 같은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광이 좋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는 이 지역 전체가 풍치지구가 됐습니다. 자,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은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풍치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말은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는 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량리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유지가 그러니까 성곽 바깥에서 동남쪽이나 동북쪽을 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땅의 그 속성이라는 건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광무 3년에 도성과 청량리를 잇는 전차에 이어서 이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을 때 청량리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청량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선, 경춘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서 철도망이 건설이 됩니다. 그 와중에 예전처럼 동남쪽과 동북쪽을 연결해 주는 걸 예전에는 이제 뭐 말을 타고 갔던가 마차를 갔다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서 기차로 혹은 전차로 연결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유지가 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죠. 사람이 많이 몰리면 흔히 말해서 돈이 많이 돕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분과 도성을 이어주는 부분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물품들이 들어와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 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도 그 시장은 그대로 있죠. 청량리 시장, 경동시장, 양령시장들이. 특히 청량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첨가물도 전문적으로 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학교도 좀 많이 지어졌어요. 경성제국대학 예과, 그러니까 의사 쪽이죠. 그러니까 예과가 들어가 있고 경성농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부흥주택 외에도 뭐 도시한옥은 뭐 기본적이죠. 도시형 한옥과 시민아파트, 관사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갖는 모습들이 이제 청량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청량리의 예전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도가 변함에 따라서 청량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됐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912년이면 일제강점기 굉장히 초기죠. 네, 보다시피 대부분은 학교 건물이나 이런 거 농업학교, 아까 말씀드린 경성농업학교 외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는 아직 많이 짓지 않았을 때라서 그런지 보시면은 주거지 모습보다는 등고선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등고선이 깨지지 않은 걸 보면 즉 여기에는 집을 짓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고선이 그대로 꾸불꾸불 남아있다는 것은 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즉 아직은 주거 활동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더 이제 개발이 됩니다. 이제 청량리 여기 를 중심으로 경성제대 예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두정, 전농정, 제기정, 청량리점 이런 그 지역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경성제대 예과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까지는요. 사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답사 갔을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3년 전인가요?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은 경성제대 예과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래도 일제강점기 이 한국에서 흔히 말해서 가장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 좋은 학교가 건물은 또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겠어요. 그래서 건물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그냥 현대식 건물 같아요. 굉장히 잘 지었고 겉으로 봐도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가 찜질방으로 됐더라고요. 좀 안타깝긴 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이제 청량리에서 경성제대의 모습은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런 그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점점 사라진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요 지도는 1936년도의 지도라서 이게 좀 지도가 연하긴 하지만요. 이제는 집들이 꽉꽉꽉 차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이제는 아예 가로 길이 정확히 나와 있고 보시면 경농대 물리과대학 여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죄송합니다. 경성제대 그 예과 대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고려대학도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가 이제 많이 청량리에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무가 많았던 곳인데 이제는 학교도 많고 시장도 많고 사람 사는 집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하는 4대문 바깥에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의 위성 도시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연이어서 청량리에 대해서 청량리의 부흥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청량리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바로 빨간색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흥주택 위치가 됩니다. 자, 부흥주택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당시 주거 부족률이 점점 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에도 상당히 높았어요. 주거 부족률이. 그러다가 그나마 남아있었던 집조차도 6.25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인데 비교적 그대로인데 집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부족률이 높아져서 사실 극심한 혼란 시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이. 그리고 각 주거당 평균 가구의 수, 그러니까 각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가구가 변화가 어떻게 됐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1953년에는 1.4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 반이 한 집에서 살았다면, 그러니까 즉 그렇게 따지면 집 두 개에 세 가구 정도가 나눠 살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1961년도에 보시면 1.8까지 올라갑니다. 꽤 높이 올라가요. 그렇다고 하면 가구 수의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 기준으로 주거 평수, 주거의 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똑같은 집에서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 집에서 우리 가족 4명만 살던 것이 다른 옆집까지 들어오면 8명이 살게 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집이 부족하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택에 대한 그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질을 많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흥주택 혹은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국민주택, 뭐 재건주택, 희망주택, 모해인주택 이런 주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흥주택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단지 부흥주택 같은 경우는 청량리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켜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에 부족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는 1956년에서부터 60년 사이에 인구수가 2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인구가 조밀한 지역화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이 개통을 했기 때문에 교통이 유지가 됐어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고, 물류의 중심은 뭐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은 곳이면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사람이 몰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청량리는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엔 청량리의 주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부흥주택이 있기 전에 이 딱 지역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창덕궁, 그러니까 임금의 토지였습니다. 임금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였어요. 홍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다 이제 공원화가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풍치지구라고 1941년도에 이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우니 이 지역을 좀 지구로 선정을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풍치지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지목이 농지에서 필지로 변경이 돼요. 농경에서 당연히 필지로 변경됐다는 이 말은 여기는 땅을 가지고 논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발해서 사람이 사는 집으로 필지로 만들겠다는 뜻이게 됐죠. 그래서 부흥주택은 1955년이랑 57년도에 걸쳐서 두 군데의 기관에서 지어진 건물들의 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형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1955년도에 지었고요. 204호를 대한주택 영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1957년에 영단주택이라고 해서 283호를, 그래서 총 487호가 이제 청량리에 지어진 거죠. 이제 그것을 부흥주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주택영단은 얼마 전까지는 주택공사라고 불렸고 지금은 SH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죠.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부흥주택을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영희원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홍릉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홍릉 수목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필지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도요. 그 차이는 단순합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골목에 조금 더 작게 오밀조밀 돼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규칙성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물론 길에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흥주택의 이런 뭐랄까요, 굉장히 규칙성에 비하면은 불규칙하다라는 것이 좀 더 맞죠.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불규칙하다는 곳은 이제 대부분 도시형 한옥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필지를 정리를 해서 집을 어떤 한 회사건 한 기관이 통합적으로 개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지금 빨간 선 안에 점선 안에 있는 곳은 서울시와 대한주택영단이 합쳐서 한꺼번에 필지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동일한 건축물의 그런 평면도를 활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공중에서 봐도 눈에 확 띌 정도이고, 실제로 가서 보셔도 좀 놀랍니다. 조금만 높은 데서 봐도 다른 지역이랑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대개 한 층에 두 가구씩, 두 개 층, 네 가구로 구성이 돼 있고, 여기는 재밌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단독 주택이었던 것이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그 중간의 과도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공영주택을 지금까지는 집 한 채로만 이렇게 닥닥닥 지었다가 이 다음서부터는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붙여서, 근데 아파트는 또 아닌 거고요. 그래서 요 양쪽에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약간 중간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1950년대 주택이 서울에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아있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뒤에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당시에 지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부흥주택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안 변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구와 필지 부분들이 이제 각 필지에 독립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과 가구만 구획한 후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필지를 하는 방법이 혼합되어 있는 거고, 규칙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발전이 되고 높이가 높아지면 그대로 예전에 아파트에 지금의 주택공사 아파트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겹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부흥주택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흥주택에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주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필지에 두 켜로, 그러니까 두 줄로 들어가냐, 한 켜로, 한 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필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행정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필지의 개념으로 한 켜, 두 켜는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고요. 눈에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줄이 들어가냐, 붙어서 두 줄이 집이 들어가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공중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보시면 꽤나 독특하지요? 독특합니다. 이제 왼쪽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영휴연이고요.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죠. 여기처럼 두 집이 한 필지에 두 줄씩 들어가는, 두 켜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 필지가 처음에는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처럼 한 줄만 들어가는, 한 필지에 한 켜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흥주택은 이제 서울시와 대한주택영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인 정형적인 평면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평면대로 그대로 찍어내시듯이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만드는 돈이 훨씬 더 적게 들죠. 그러니까 같은 한 필지에 뭐 아주 다양한 평면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설계비가 높아지는 거니까 딱 세 가지로 정해서 유형 1, 2, 3으로 정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전체적인 특징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방이 있고요. 1층은 부엌을 기준으로 공공공간의 개념을 좀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부흥주택 유형 1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그래서 부엌과 들어가서 마루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공공공간에 방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유형 2와 3 같은 경우는 부엌을 기준으로 1층에 독립된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단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방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당시에 1950년대 지었기 때문에 2층의 방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다미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훨씬 많은 대부분의 부흥주택에서는 이제 다다미는 다 걷어내고 이제 보일러를 넣어서 이제 사용하시지만 어떤 곳은 다다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흥주택은 기본적으로 벽면은 돌이 들어간 흙으로 지어진 곳이고요. 흙이란 표현보다도 약간 시멘트의 초기 형태로 되어 있고 바닥과 2층 바닥과 계단 혹은 지붕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보시면 여기가 트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붕과 벽을 연결해주고 지붕의 하부를 버텨내는 것의 구조물을 이제 트러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요즘에 좀 옛날 건물을 활용한 카페 이런 곳을 가시면은 천장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대들보처럼 쭉쭉
양쪽 벽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처럼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제 그거까지 합해서 이제 트러스라고 하는데, 트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오늘 좀 알려드렸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화장실이나 창고 계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한 가족만 살다가 보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만 전체를 다 부시고 높게 지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있는 공간에서 가능하면 확장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의 1층 부분의 지붕 부분을 터서 여기서 더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터서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흥주택이 계속 변화가 돼요. 이제 변화가 되면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마다 부흥주택 각각 호마다 다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가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화장실도 외부로 놓게 되고, 필요하면 2층으로 바로 가는 계단도 설치하고.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로 설치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층은 다른 집이 살도록 했다라는, 그래서 출입구를 구분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 주인이 2층을 확장하고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다른 분한테 뭐 월세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집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부흥주택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겉에 돌이 이렇게 박힌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한 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각 동마다는 뻥 뚫려 있습니다. 바깥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외부 담장을 이제 하나씩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처음에 지었을 때는 담장이 없이 그냥 모두 다 터져 있는 곳이었다면, 각각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역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이제 담장을 만듭니다. 담장을 만들어서 다른 옆에 집이랑 우리 집이랑 구분을 좀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장실을 증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화장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화장실을 만들다 보면 화장실 위에 있는 공간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건물을 빼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2층에 다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분리하는 이런 식의 변화가 좀 생기고요. 아니면 아예 필지 전체가 증축이 돼서 앞쪽으로 다 튀어나와서 앞쪽에도 공간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가장 초기 1955년에서 57년에 지어졌던 부흥주택의 초기 모습입니다. 벽에 보시면은 시멘트 같은 부분이 있고, 여기 돌이 착착착착 박혀 있죠. 그리고 요게 비를 피하게 생긴 지붕이 작게 나와 있는 거. 요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그 부흥주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나무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석가래, 이거 다 나무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이런 과거의 모습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뭐 별로 안 바꾸셨기 때문에, 예전에 흑백 사진으로만 얼추 봤던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2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이불로 닫혀 있긴 하지만 다다미가, 이거 지금 다다미 모습인데요. 다다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도 돌이 그대로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만 좀 바꿨다? 그 정도 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전면 보수를 해서 앞으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모습은 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 들어가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게 촉이라면 아예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입구 현관문까지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층과 2층을 완전히 다른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소유자가 살다가 확장을 하고 혹은 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관을 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집에서는 하기 힘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번 지으면 거의 바꾸지를 않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부흥주택 구조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변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같은 경우도 완전히 타일을 깔아서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코너에 있는 현대마트 건물이에요. 여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로 사용되지 않아가지고 1층에 이렇게 매장 있는 부분에 이 밑에가 보면 여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면 창고가 있는 이런 부분들로 주거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상업용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흥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부흥주택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물들은 당시에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부흥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안에 많지 않습니다.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여기에 지금 부흥주택 안에도 이제 영단주택의 개념으로 이름이 지어졌다면 또 비슷한 영단주택 남아있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물레동에 있는 영단주택, 지금은 사람이 산다기보다는 거기에는 대부분의 그 제조업, 철물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작은 가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단주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주택의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부흥주택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청량리가 그 당시서부터 풍치지구로 명명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물류의 요지가 되면서 집이 모자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만든 필지를 중심으로 전체의 필지를 가지고 설계를 한 공동주택의 것을 이제 청량리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량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부흥주택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재개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추억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청량리에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부흥주택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부흥주택 재개발되기 전에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래요. 특히 가을에 가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면 부흥주택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노란색 잎이 이렇게 후루루 떨어질 때 가보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 사는 곳 같아요, 정말. 그래서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접 뵙고 이제 질문도 받고 하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녹화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부흥주택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